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위성이 보내온 데이터가 조금 특이하다고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은 곧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존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방식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한국장 적어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도윤입니다. 41살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7호의 통합구조 설계를 맡았어요. 오늘은 2025년 2월 12일이었고 첫 데이터 수신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센터에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었거든요. 관제센터는 조용했습니다.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고 엔지니어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건혁이 데이터 점검을 하고 있었죠. 33살이고 운영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시스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첫 신호가 수신된 건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아니었고 원시 데이터였죠. 저는 그걸 보며 확인했습니다. 신호 강도, 주파수, 오류율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박건혁이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시 데이터를 변환하고 보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아리랑 7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첫 번째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상도는 30cm급이었어요. 선명했죠. 저는 영상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건물 윤곽이 명확했고 도로도 구분되었어요. 품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감동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예상했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해외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사라 후엔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39살이고 위성 분석가였죠.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위성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위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르다고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바로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생각해보기로 했죠. 제가 설계한 구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기능을 넣고 효율적으로 배치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오전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라였어요. 한국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 방식이요? 저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설계했을 뿐이었죠. 특별히 한국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건혁에게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위성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 박건혁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는 정상인데요. 그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거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제 설계를 되돌아봤어요. 센서 배치, 데이터 처리 방식, 통신 구조. 모두 논리적이었습니다. 효율을 생각해서 만든 거였어요. 특별한 철학 같은 건 없었죠. 그냥 작동하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리랑 7호는 계속 데이터를 보냈어요. 품질은 일정했고 오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해외 반응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또 다른 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미국 쪽이었죠. 한국 위성의 구조적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구조적 접근 방식이요? 저는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했을 뿐이었습니다. 제약 조건이 많았죠. 무게, 크기, 전력, 비용. 모든 걸 고려해야 했어요. 그 안에서 최선을 찾은 거였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내부 회의였어요. 아리랑 7호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저는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해외 반응은 어때? 저는 대답했어요. 관심이 많습니다. 구조가 독특하다고 합니다. 선임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만든 모양이지? 저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특별한 걸 만들었나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가 특별하다뇨.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사라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보내고 나서 기다렸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과 센서 통합 구조입니다.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데이터 처리 방식이요? 저는 표준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센서 통합도 마찬가지였어요. 효율적으로 배치했을 뿐이었죠. 뭐가 다르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박건혁에게 또 물었습니다. 우리 센서 배치가 특이한가? 박건혁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글쎄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방식을 몰랐거든요.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설계 초기 메모들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메모를 읽어봤습니다. 전력 효율 최대화, 무게 최소화, 유지보수 용이성. 기술적인 목표들이었죠. 철학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실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해외에서는 이걸 특별하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모른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한국에서만 일했어요. 다른 나라 방식을 직접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비교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게 전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한국 방식이 다르다고 보이는가?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알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질문만 있을 뿐이었죠.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R이랑 7호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영상도 계속 들어왔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건혁과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넌 우리 위성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박건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을 한 건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일을 했어요. 특별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죠. 오후에 또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쪽이었어요. 한국 위성 구조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세미나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뭘 발표하라는 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제가 아는 건 그냥 기술적 사실뿐이었거든요. 저는 사라에게 다시 메일을 썼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한국이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방식이 다르다고 보이는가?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아침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데이터 처리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밤사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해상도는 여전히 좋았고 색감도 선명했죠. 하지만 저는 영상 자체보다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데이터 구조였습니다. 파일 형식을 확인했습니다. 메타데이터 배열이 독특했어요. 시간 스탬프가 여러 레이어로 나뉘어 있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설계할 때 뭘 생각했는지요? 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건혁이 옆자리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점검 중이었어요.
저는 그의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 데이터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두 데이터가 겹쳐져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동기화 상태는 어때? 박건혁이 대답했어요. 정상입니다. 오차가 거의 없어요. 오차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했습니다. 광학과 적외선을 동시에 맞추는 건 쉽지 않거든요. 두 센서는 작동 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R이랑 7호는 자연스럽게 동기화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제 설계를 떠올렸어요. 센서 배치를 할 때 뭔가 계산했던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에 사라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비교 자료였습니다. 미국 위성과 프랑스 위성의 데이터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R이랑 7호와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미국 위성은 데이터가 순차적이었습니다. 광학 먼저, 그 다음 적외선, 이런 식이었어요. 깔끔했죠. 프랑스 위성도 비슷했습니다. 각 센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나중에 데이터를 합쳤어요. 그런데 R이랑 7호는 달랐습니다. 모든 센서 데이터가 처음부터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효율 때문이었을 거예요. 데이터를 따로 처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나로 묶으면 빨랐죠. 하지만 그게 다였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메일에 짧게 썼습니다. 한국 방식은 단순 광학 위성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어요. 단순 광학 위성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R이랑 7호는 광학 위성이었어요. 다목적 관측 위성이었죠. 그런데 왜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박건혁과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우리 센서 통합 방식이 특이한가? 박건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보통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정상이었어요. 다른 방식을 직접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데이터를 더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처리 속도를 측정해봤어요. 원시 데이터가 최종 영상으로 변환되는 시간이요.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미국 위성 자료와 비교해보니 거의 절반 시간이었죠. 왜 이렇게 빠를까요? 저는 데이터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센서에서 나온 신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복잡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병렬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빠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박건혁이 새로운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야간 영상이었어요. 적외선 센서 데이터였죠. 그는 화면을 보며 뭔가 조정했습니다. 색상 보정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빨랐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끝났어요. 왜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정이 왜 이렇게 빨라? 박건혁이 대답했어요.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자동이라서요. 자동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설계할 때 자동 보정 기능을 넣었었어요. 수동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른 위성과 다른 점이었을까요? 미국 위성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보정 과정이 수동이었어요. 엔지니어가 직접 조정해야 했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위성도 비슷했어요. 왜 그들은 자동화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저녁 무렵 사라에게 다시 메일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데이터 통합 방식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통합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나중에 통합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맞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죠. 하지만 왜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R이랑 7호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보고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한 연구원이 물었어요. 왜 빠른 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렬 처리 때문입니다. 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병렬 처리가 답이었을까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 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리랑 7호의 구조는 효율적이었습니다. 빨랐고 정확했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필요한 기능을 넣었을 뿐이었어요. 특별한 철학 같은 건 없었죠. 미국과 프랑스 방식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구조는 단순했어요. 각 센서가 독립적이었고 나중에 데이터를 합쳤죠. 명확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다르게 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건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더 나은 건가? 박건혁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다. 맞았습니다. 다른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더 나은지는 몰랐죠. 비교할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남아 있었어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죠. 센서 배치도, 신호 흐름도, 처리 순서도. 모든 걸 다시 봤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죠. 사라에게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답장이 왔어요. 아직 분석 중입니다.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설계했을까? 저는 설계자였지만 답을 몰랐어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박건혁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화면을 봤습니다. 센서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센서처럼 보였죠. 이게 한국 방식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식이 다르다는 건 분명했어요.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왜 다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답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계속 커질 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심화 분석실로 갔습니다. 평소 잘 안 가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데이터를 더 깊게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분석실에는 모니터가 6개 있었어요.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앉아 아리랑 7호의 원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광학 센서 데이터부터 봤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적외선 센서 데이터를 열었죠.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봤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1밀리초 단위까지요. 저는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두 센서는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작동 원리도 달랐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마치 하나의 센서에서 나온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었죠. 저는 설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센서 배치도가 있었어요. 거리를 계산해봤습니다. 약 50cm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에는 그 거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정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정됐을까요? 저는 알고리즘을 확인했습니다. 복잡했어요. 여러 단계의 계산이 들어가 있었죠. 위치 오차, 시간 지연, 대기 굴절.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을 만든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왜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해서였을까요? 다른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재방문 주기였어요. R이랑 7호가 같은 지점을 다시 관측하는 시간이죠. 평균 3mm였습니다. 빨랐어요. 저는 미국 위성 자료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들은 평균 5일이었어요. 왜 한국이 더 빠를까요? 궤도를 확인했습니다. R이랑 7호는 태양 동기궤도였어요. 지구를 남북으로 돌았죠. 고도는 650km였습니다. 미국 위성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재방문 주기는 달랐습니다. 이유를 찾아봤어요. 데이터 처리 방식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니까 더 자주 관측할 수 있었던 거죠. 박건혁이 분석실로 들어왔습니다. 센서 교정 결과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자리를 비켜뒀습니다. 그는 다른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교정 데이터를 열었죠.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센서 출력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박건혁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특정 구간을 확대했어요. 출력값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정값을 입력했죠. 숫자를 몇 개 바꿨습니다. 그래프가 안정되었어요.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보정값을 알았어? 박건혁이 대답했습니다. 자동 계산이에요. 자동이라고요? 저는 그의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보정값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박건혁은 그걸 확인만 한 거였죠. 저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몰랐어요. 효율 때문이었을까요? 오후에 사라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긴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R이랑 7호는 기존 위성과 다른 철학으로 보인다. 철학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라는 미국, 프랑스, 한국 위성을 비교했어요. 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 센서 통합 방식, 재방문 주기.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르다고만 했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다른지를 알고 싶었어요.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내고 나서 기다렸어요.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습니다. 아직 분석 중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센서 교정실로 갔습니다. 실제 장비를 보고 싶었거든요. 교정실에는 테스트 장비들이 있었어요. 센서 신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비들이었죠. 박건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작업을 봤습니다. 광학 센서 신호를 입력하고 적외선 센서 신호를 입력했어요. 두 신호가 화면에서 합쳐졌습니다. 결합 영상이 나타났죠. 과정이 빨랐습니다. 몇 초 만에 끝났어요. 박건혁은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테스트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반복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과정이 계속 이어졌어요. 입력, 결합, 확인. 패턴이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제가 설계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다시 생각했어요. R이랑 7호의 구조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라 정교한 거였어요.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었죠. 센서, 데이터 처리, 통신, 저장.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원했습니다. 미국 위성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구조는 모듈형이었어요. 각 부분이 독립적이었죠. 교체하기 쉬웠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통합형이었어요. 모든 게 하나로 묶여 있었죠. 왜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식 통합형 구조. 그 다음 줄에 목적은? 이라고 썼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빈칸이었죠.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박건혁이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퇴근 안 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조금 더 있을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들렸죠.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추적했어요. 센서에서 시작해서 최종 영상까지요. 모든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변환, 보정, 결합, 압축. 연속적이었습니다. 끊김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처리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어요. 물처럼 흘러가는 구조였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저항이 없었어요. 마찰도 없었죠. 왜 이렇게 매끄러울까요? 저는 설계, 철학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당시 제가 뭘 생각했는지요.
기억이 흐릿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났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그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석실에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고 있었죠. 패턴은 계속 보였습니다. 일관성도 느껴졌어요. 체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체계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겠죠. 저는 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구조다. 체계다. 분명히 의도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의도를 모른다. 저는 설계자였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무서운 일이었죠. 제가 만든 걸 제가 모른다뇨.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질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답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이해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수 없었어요.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분석실로 바로 갔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순서를 바꿔서 보기로 했죠. 먼저 재방문주기 데이터를 봤습니다. 평균 3mm였어요. 왜 3mm일까요? 저는 설계 당시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재난 대응. 그게 주요 목표 중 하나였어요. 재난이 발생하면 빠르게 관측해야 했죠. 일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3mm면 적당했어요. 그 다음 센서 통합 방식을 봤습니다. 광학과 적외선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었죠. 왜 동시였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난 현장은 낮과 밤이 다릅니다. 낮에는 광학이 좋고 밤에는 적외선이 필요하죠. 두 개를 따로 처리하면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로 합치면 빨랐습니다. 빠른 게 중요했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도 다시 봤습니다. 빨랐죠. 왜요? 재난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영상을 받고 하루 뒤에 분석하면 소용없었어요. 몇 시간 안에 처리해야 했죠. 그래서 병렬 처리를 넣었던 겁니다. 자동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일일이 하면 느렸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방문 주기 재난 대응, 센서 통합, 신속 판단, 빠른 처리, 즉시 활용.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나의 목적으로요. 실시간 대응이었습니다. 아니, 실용이었죠. 미국 위성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재방문 주기는 5일이었어요. 느렸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을 겁니다. 미국은 영토가 넓었거든요. 급하게 관측할 이유가 적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보는 게 나았죠. 해상도도 더 높았습니다. 15cm 급이었어요.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위성은 대형이었어요. 무게가 4톤이 넘었죠. 아리랑 7호는 1.5톤이었습니다. 왜 가볍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가벼우면 발사 비용이 줄었습니다. 빠르게 교체할 수도 있었죠. 한국에게는 그게 중요했어요. 박건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불 관측 요청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박건혁이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긴급 관측이래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언제까지 필요해? 박건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요.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강원도를 지나가는 시간은 오전 11시였어요. 2시간 후였죠. 가능해. 박건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봤어요. 관측 명령 입력, 궤도 확인, 센서 세팅. 빨랐습니다. 11시에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원시 데이터였어요. 박건혁이 처리를 시작했죠. 저는 시간을 쟀습니다. 30분 후 영상이 완성되었어요.
산불 지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기도 보였고 화재 범위도 확인되었죠. 박건혁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청받고 4시간 만에 영상을 제공했어요. 미국 방식이라면 하루는 걸렸을 겁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을 거고요. 하지만 한국은 4시간이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모든 구조가 이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사라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한국 방식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실용 중심 설계로 보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실용이었죠. 한국은 이론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용을 생각했어요. 미국과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고 성능을 추구했어요. 가장 높은 해상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 가장 큰 위성. 기술의 한계를 시험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물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게 뭔가? 였어요. 한국에게 필요한 건 재난 대응이었습니다. 국토 관리였죠. 환경 감시였어요. 이런 목적에는 15cm 해상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30cm면 충분했어요. 대신 빨라야 했죠. 자주 봐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설계 초기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2020년 자료였죠. 회의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용성 중심, 운용 효율 극대화, 신속 대응 체계. 당시 저는 이 단어들을 그냥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철학이었던 거예요. 오후에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번엔 전체 흐름을 봤어요. 센서에서 최종 사용자까지요. 매끄러웠습니다. 끊김이 없었죠. 왜요? 실제 사용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용자가 기다리면 안 됐습니다. 빨리 받아야 했죠. 쓸 수 있는 형태여야 했어요. 미국 위성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정밀했지만 복잡했어요. 전문가가 처리해야 했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는 간단했어요. 공무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도 쓸 수 있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복제하지 않았고 프랑스를 모방하지 않았죠. 자신의 필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를 뿐이었어요. 미국은 미국의 방식이 있었고 프랑스는 프랑스의 방식이 있었죠. 한국은 한국의 방식을 만든 겁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박건혁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박건혁이 웃었습니다. 내일 또 긴급 관측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우리 위성이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리랑 7호 운용 철학 분석. 첫 문장을 적었어요. 아리랑 7호는 실용 중심 설계 철학을 구현한 위성이다. 계속 썼습니다. 센서 통합, 데이터 처리, 운용 체계. 하나씩 설명했죠.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위성을 만들 때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걸 만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특별했습니다. 왜요? 필요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필요는 미국과 달랐고 프랑스와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위성이 나온 겁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한국은 기존 강대국의 위성 기술을 단순 도입하지 않고 자국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독자적 설계 철학을 발전시켰다. 이는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자립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썼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모니터를 껐어요. 조용해졌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한국 방식이 다르냐고 물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었죠. 지금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쓰고 있겠죠.
산부를 감시하거나 홍수를 확인하거나 환경을 점검하면서요.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엔 바로 출발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거든요. 질문도 없었어요. 답을 찾았으니까요. 한국 방식의 의미를 이해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뭘까요? 가장 빠른 것? 가장 정확한 것?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걸 만드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푸는 것이었죠. 한국은 자신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남의 해답을 베끼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들었죠.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실용이었고, 효율이었고, 독립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것이었죠. 저는 그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